연희아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 바보 머슴 주제에 뭘 산다는 거야? 거지 처녀를 산다잖아. 거지패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 내가 이 계집을 산다고? 돈이나 있어? 이 애는 재수 붙은 애야. 자면 망한다. 돌쇠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망해도 됩니다. 뭐,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 해도 오늘만큼은 내가 내 삶을 고릅니다. 얼마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두목이 비웃으며 손바닥을 내밀었지요. 사람들은 돌쇠를 바보라고 불렀지요. 말이 느리고 눈치가 없으며 맞아도 웃는 놈이라고 했습니다. 주인 양반댁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이면 돌쇠는 마구간 구석 촛불 아래에서 헌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따라 쓰며 입술을 달싹거렸지요. 아버지, 돌쇠 아버지 어머니, 김씨 부인 동생 복순이. 어린 시절 역병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후 돌쇠의 가족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말이 느려졌고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지요. 하지만 돌쇠는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밤마다 글자를 베껴 쓰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그들의 목소리를, 함께했던 날들을 기억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잊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름마저 잊으면 그들이 정말로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바보 소리를 들어도 참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가족만은 잊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던 것이지요. 돌쇠에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사람 대접을 받고 죽고 싶다. 머슴으로 태어나 머슴으로 살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사람으로 마주쳐 주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주인 양반은 돌쇠를 부를 때면 손가락으로 턱을 치켜 세우며 말했지요. 야, 바보야, 거기 섰거라. 돌쇠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칭찬은커녕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수라도 하면 회초리가 날아왔지요. 어느 날 돌쇠는 용기를 내어 주인 양반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소인도 장가를 들고 싶습니다. 양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장가? 하하, 누가 바보 머슴에게 딸을 주겠느냐? 그리고 내가 장가를 들면 누가 이 집 일을 하겠느냐? 돌쇠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마구간 구석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속 깊숙이 숨겨둔 작은 보따리를 꺼내 만졌지요. 땔감을 팔고 품을 팔아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혹시 나도 사람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돌쇠는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가슴속 깊이 뿌리를 내렸던 것이지요. 그 무렵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지패가 장터에 나타났다더라. 그 패거리가 처녀를 데리고 다닌다지? 재수 없는 처녀래. 보기만 해도 불길하다던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거지패가 데리고 다니는 처녀는 얼굴에 때가 잔뜩 묻어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으며 옷은 누더기였다고 했지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처녀의 눈빛만큼은 유난히 맑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샘물처럼 투명하고 또렷하다는 소문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돌쇠가 땔감을 치고 장터를 지나가다 그 소문의 주인공을 보았습니다. 거지패 두목이 처녀의 팔을 끌고 다니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계집을 사갈 사람 없소? 값은 비싸지 않소.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처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처녀의 머리카락이 살짝 겉었습니다. 돌쇠는 그 얼굴을 보았지요. 때 묻은 얼굴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정말로 맑았습니다.
돌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다만 저 처녀도 자신처럼 세상에서 외면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품속에 숨긴 돈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 결심하는 듯했지요. 다음 날 돌쇠는 품속에 돈을 넣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채소 파는 아낙네들의 외침, 생선 장수의 구성진 목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거짓의 두목이 또다시 처녀를 끌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값을 더 낮추겠소. 누가 이 계집을 사갈 사람 없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수 없는 처녀를 누가 사? 저 애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더라. 거짓패가 저러고 다니는 걸 보니 영 불길해. 두목이 짜증을 내며 처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처녀가 비틀거렸지요. 하지만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양반댁에서 매를 맞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시선들이 떠올랐지요. 그때 돌쇠의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내가 사겠소.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쇠를 돌아보았지요. 저 바보 머슴이 뭐라고 했어? 미쳤나? 저 놈이 무슨 돈이 있다고? 두목이 비웃으며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하, 내가 이 계집을 산다고? 돈이나 있어? 이 애는 재수 붙은 애야. 사면 망한다. 돌쇠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망해도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 해도 오늘만큼은 내가 내 삶을 고릅니다. 돌쇠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요. 땔감 팔아 모은 동전, 품삯으로 받은 엽전,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두목이 돈을 세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제법인걸? 좋아, 팔지. 그 순간 처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처녀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 돈 다 주면 당신은 내일부터 뭐 먹고 살아요? 돌쇠가 씩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일은 내일이오. 처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놀라움과 의아함,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요. 두목이 돈을 낚아채며 웃었습니다. 좋아, 거래 성사다. 이제 이 계집은 내 거야, 바보야.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가 진짜로 거지 처녀를 샀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다 날렸어. 내일부터 굶어 죽겠구만. 하지만 돌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처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일어서시오. 이제 저와 함께 가시오. 처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 떨리는 어깨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는지를 말해주었지요. 돌쇠는 자신의 헌 저고리를 벗어 처녀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추울 텐데 이거라도 걸치시오. 처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당신도 망할 거예요.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망하든 말든 이미 선택했소. 누군가는 한 번쯤 당신 편이 되어줘야 하지 않겠소? 그 말에 처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장터를 떠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비웃었지요. 하지만 돌쇠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평생 남의 선택에 따라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자신이 고른 길이었으니까요. 처녀는 돌쇠의 뒤를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왜 나 같은 사람을 구해준 걸까?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마을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지요. 돌쇠가 데려간 곳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오두막이었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벽은 바람이 새어 들어왔지요. 하지만 돌쇠가 손수 치운 덕에 안은 깨끗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오. 초라하지만 들어오시오. 처녀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화롯불만이 전부였지요. 돌쇠는 화롯불에 물을 끓이더니 보리쌀을 꺼냈습니다. 배가 고프실 텐데 죽이라도 끓여드리겠소. 처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가 죽을 끓이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성한 그릇이 없어 깨진 사발에 정성스럽게 죽을 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드시오. 변변찮지만 돌쇠가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처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지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시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에요. 처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거지패에게 끌려다니며 먹은 건 찬밥과 남은 음식뿐이었지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지어준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이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자신도 죽 한 그릇을 떠서 구석에 앉았습니다. 처녀와 마주 보지 않으려고 등을 돌렸지요. 왜 그쪽을 보고 앉으세요? 처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편하게 드셔야 하지 않겠소? 낯선 남자가 마주 보고 있으면 불편할 테니. 처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을 돈 주고 샀으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 사람이 신기했지요. 죽을 다 먹고 나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할 테니 먼저 주무시오. 나는 밖에서 자겠소. 밖에서요? 추운데 괜찮소. 마구간에서 자는 게 익숙하오. 돌쇠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처녀가 불렀지요. 저 이름이 뭐예요? 돌쇠요. 저는 연희예요. 연희 기억해 주세요. 돌쇠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연희는 홀로 남은 방에서 낡은 이불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지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는지 얼굴이 창백했지요. 어젯밤 추우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돌쇠가 물었습니다. 저야 괜찮은데 당신은 밖에서 주무셨잖아요. 마구간이 익숙해서 괜찮소. 돌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의 어깨에 서리가 내려앉은 것을 보았지요. 오늘부터 안에서 주무세요. 제가 구석에서 잘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소. 왜요? 당신 집인데.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이 집 사람이오. 편하게 지내시오. 연희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을 돈 주고 샀으면서도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이 사람이 점점 더 신기해졌죠. 그날 저녁 돌쇠가 양반댁에서 품삯으로 받아온 보리쌀과 나물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나물이라도 넣어 밥을 지어 봅시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을게요. 요리는 할 줄 알아요. 그래도 되겠소? 당연하죠. 저도 뭔가 해야죠. 연희는 화롯불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밥을 지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지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 밥을 짓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밥이 다 되자 연희가 사발에 정성스럽게 담아 돌쇠 앞에 내놓았습니다. 드세요.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뜨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왜 그러세요? 연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내 앞에 밥을 차려준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처음이요.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지요. 부모가 떠난 후 누군가와 함께 밥상을 마주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먹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나물 몇 가지뿐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지요. 그날 밤 연희가 말했습니다. 돌쇠, 내일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게요. 바느질이든 빨래든 뭐든 해서 보탬이 되고 싶어요. 고맙소.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시오. 두 사람의 마음에는 서로를 향한 고마움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생활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연희는 낮에 바느질을 하고 돌쇠는 양반댁에서 일을 하며 품삯을 받아왔지요. 비록 가난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 바보가 거지 처녀를 데려와 살더니만 재수 없는 계집 들였으니 조만간 망할 거야. 거지패한테 산 계집이 뭔 짓을 할지 모르지. 사람들은 연희를 보면 고개를 돌렸고 수군거렸습니다. 연희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면 다른 아낙네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지요. 연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돌쇠까지 더 무시당하는 것 같았지요. 어느 날 돌쇠가 양반댁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야, 바보야. 거지 계집이랑 사는 게 어때? 재미있어? 한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계집 원래 거지패가 데리고 다니던 앤데 무슨 짓을 했을지 뻔하지. 다른 사내가 거들었습니다. 돌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지요. 대꾸하면 더 심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쇠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연희는 한눈에 알아챘지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거짓말 마세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연희가 다가가자 돌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욕을 했지요?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지요. 연희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역시 저 때문이네요. 제가 없었으면 당신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 하지 마시오.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저는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말이 맞아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가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재수 없는 게 아니오. 사람들 마음이 그런 거지요. 그래도 나도 평생 바보 소리 들으며 살았소. 사람들 입은 막을 수 없소.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오. 돌쇠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있으면 이 사람만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어느 날 밤 연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누군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소리였지요. 연희는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낯선 사내 둘이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지요. 이 집이 맞나? 그래, 거지 계집이 여기 있다더라. 두목님이 다시 데려오라고 하셨어.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지패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지요. 다음 날 연희는 돌쇠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돌쇠가 들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주인 양반과 낯선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바보 머슴이 데려온 계집이 예사롭지 않다던데요. 낯선 사람이 말했습니다. 거지패가 데리고 다니던 앤데 뭐가 예사롭지 않단 말이오? 양반이 비웃었습니다. 그 계집 원래 몰락한 서리 집안 딸이랍니다. 부모가 죽고 떠돌다가 거지패한테 잡혔다더군요. 서리 집안? 예, 그것도 한때는 제법 이름 있던 집안이었답니다. 그 집안이 가지고 있던 명부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명부?
죽은 사람들의 이름과 땅 기록이 적힌 장부랍니다. 그걸 찾으면 꽤 쓸모가 있을 텐데 말이지요. 돌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희의 집안이 서리 집안이었다니, 그리고 명부가 있다니. 그날 저녁 돌쇠는 연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 당신 집안이 서리 집안이었소? 연희가 깜짝 놀라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양반댁에서 우연히 들었소. 연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서리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억울한 일에 휘말려 집안이 몰락했고 부모님은 병으로 돌아가셨지요. 명부가 있다던데? 연희가 조심스럽게 품속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 명부의 일부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기셨어요. 함부로 보여주지 말라고 하셨지요. 돌쇠가 천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이게 뭐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빼앗긴 땅의 목록이요. 아버지는 이것을 지키다가 죽으셨어요. 돌쇠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요. 그래서 거짓패가 당신을 잡아간 거요? 맞아요. 이것을 빼앗으려고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내주지 않았어요. 연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돌쇠는 알았습니다. 연희가 단순히 거지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어쩌죠? 그 사람들이 다시 올 거예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소. 내가 지킬 테니. 하지만 돌쇠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과연 연희를 지킬 수 있을지. 명부 이야기를 나눈 후 이상하게도 두 사람 사이에는 더 깊은 신뢰가 생겼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혼자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었고 돌쇠는 연희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지요. 며칠 후 마을에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돌쇠가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장에 함께 가지 않겠소? 하지만 사람들 시선이 괴념치 마시오. 우리도 당당히 다녀올 권리가 있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이번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요. 장터에서 돌쇠는 연희를 위해 작은 비녀를 하나 샀습니다. 이건 당신이 끼면 예쁠 것 같았소. 연희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아무도 자신을 위해 선물을 사준 적이 없었지요. 고마워요, 돌쇠. 두 사람은 장터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함께라서 행복했지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달이 참 밝네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오늘 같은 날은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 소원 빌어요. 두 사람은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돌쇠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연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평생 함께할 수 있게 해주소서. 연희도 속으로 빌었습니다. 돌쇠가 더 이상 바보 소리 듣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집에 돌아와서 연희는 돌쇠가 사준 비녀를 머리에 꽂아보았습니다. 어때요? 아름답소. 돌쇠의 진심 어린 말에 연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화롯불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돌쇠, 저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뭐요? 왜 저를 샀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돌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당신 눈빛이 참 맑았소. 세상에 절망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 눈빛이 내 가슴을 흔들었지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나도 평생 외면당하며 살았소. 누군가 한 번쯤은 나를 선택해 주기를 바랐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먼저 누군가를 선택하고 싶었소.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돌쇠.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도 그렇소. 연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방 안은 따뜻했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해요. 그러겠소.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폭풍 전야의 고요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돌쇠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돌쇠가 바보 소리를 듣는 이유는 말이 느리고 계산을 못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것을. 돌쇠, 제가 당신한테 글을 가르쳐 줄게요. 글은 이미 조금 알고 있소. 그럼 숫자는요? 장부 계산 같은 거요. 돌쇠는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해봐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연희는 바닥에 막대기로 숫자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1, 이게 2, 이게 3이에요. 돌쇠는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연희의 설명은 명쾌했지요. 이제 더해볼까요? 1 더하기 2는? 3? 맞아요. 연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밤마다 함께 공부했습니다. 연희는 글을 가르쳤고 돌쇠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웠지요. 어느 날 돌쇠가 양반댁의 장부를 집에 가져왔습니다. 주인 양반이 이걸 베껴 쓰라고 했소. 연희가 장부를 펼쳐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이상한데요? 뭐가? 여기 숫자가 안 맞아요. 쌀을 100섬 팔았다고 했는데 돈은 70섬 값밖에 없어요. 돌쇠도 자세히 보았습니다. 연희의 말이 맞았지요. 정말 그러네. 나머지 30섬은 어디로 간 거지? 누군가 빼돌린 거예요. 연희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장부 곳곳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돌쇠, 이거 큰일인데요. 이 장부는 조작된 거예요. 그럼 주인 양반이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요. 어쨌든 이건 범죄예요. 돌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섬기던 양반이 백성들을 속이고 있었다니. 이걸 어떻게 하지?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이 장부를 정확히 베끼고 틀린 부분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몰래 장부를 연구했습니다. 연희는 기억력이 뛰어나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았고 돌쇠는 숫자를 계산하는데 재능이 있었지요. 여기도 이상해요. 품삯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가짜로 기록한 거네.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돌쇠, 우리가 이걸 고을에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할 거요. 양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연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장부에는 죽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땅을 빼앗고 품삯을 가로챈 흔적이 가득했지요. 돌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알리면 양반의 분노를 살 것이고 자신과 연희가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사는 것이 옳은 일인가? 연희, 이건 위험한 일이오. 알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해요. 연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서리의 일은 죽은 사람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돌쇠는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무언가를 해내겠다는 결연함이 더 컸지요. 알았소. 또 함께 하겠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금기를 깨는 순간이었지요. 며칠 후 주인 양반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야, 바보야. 장부 베낀 거 가져와 봐라.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베껴 쓴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양반이 장부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잘했다. 역시 바보는 시키는 대로만 하니 편하구나. 양반은 비웃으며 돌쇠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양반은 몰랐습니다. 돌쇠와 연희가 이미 모든 비리를 파악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돌쇠에게 연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고을에 고발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천민이 양반을 고발하면 오히려 우리가 벌을 받을 수도 있소. 그래도 해야 해요. 이대로는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요. 바로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열자 주인 양반이 하인들을 데리고 서 있었지요. 내 뒤통수를 칠 생각이었구나, 바보야. 양반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날이 무슨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라. 내가 장부를 연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돌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가 밀고 한 것이지요. 내가 너를 바보로 키워준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보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반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날이 장부에는 분명 잘못된 부분이. 닥쳐. 내가 감히 나를 의심해? 양반이 돌쇠의 뺨을 때렸습니다. 돌쇠가 바닥에 쓰러졌지요. 연희가 돌쇠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돌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 거지 계집이 나서는구나. 내가 이 바보를 꼬드긴 거지? 양반이 연희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서리 집안 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명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이다.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내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 보여서 집안이 망한 거다. 그 명부만 있으면 내가 빼돌린 땅을 모두 정리할 수 있지. 양반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연희 아버지를 죽인 것도. 그래, 내가 시켰다. 그 고집 센 놈이 명부를 내놓지 않아서 말이지. 연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죽인 게 아니라 없앤 거지. 그 명부만 있으면 모든 게 끝나는데 내 아버지는 끝까지 안 내놓더라. 양반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 명부를 내놔라.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마. 연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원수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니. 돌쇠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날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냥 가주십시오. 안 된다. 너희는 너무 많이 알았어. 특히 너 바보야. 내가 장부를 읽을 줄 안다는 게 밝혀지면 곤란해. 양반이 하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저 둘을 잡아라. 그리고 명부를 찾아내라. 하인들이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연희를 꼭 안은 채 문을 막았지요. 연희 뒷문으로 도망쳐. 돌쇠는요? 나는 괜찮아. 어서. 연희는 망설였지만 돌쇠의 간절한 눈빛에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인들이 돌쇠를 붙잡았습니다. 양반이 차갑게 웃었지요. 바보는 바보답게 살았어야지. 똑똑한 척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돌쇠는 맞으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연희만 무사하면 돼. 연희만 살면 돼. 연희는 숨을 헐떡이며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아버지의 원수를 알게 된 충격, 그리고 돌쇠를 두고 도망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돌쇠 미안해요. 미안해요. 연희는 나무 뒤에 숨어 울었습니다. 한편 양반댁에서는 하인들이 돌쇠를 묶어놓고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명부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거짓말 마라. 내 계집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하인이 돌쇠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입을 열지 않았지요. 이놈이 진짜 바보가 아니었어. 입이 무겁네. 양반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저 계집을 찾아내라.
산속에 숨었을 테니 샅샅이 뒤져라.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몸을 끌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했지요. 어떡하지 돌쇠를 구해야 하는데. 하지만 연희는 무력했습니다. 혼자서 양반과 하인들을 상대할 수 없었지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기 있다. 저 계집이다.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연희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도망치다가 연희는 절벽 끝에 다다랐습니다. 앞은 깊은 계곡, 뒤에는 하인들. 이제 끝이야. 어디 갈 데가 없어. 하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연희는 품속에서 명부 조각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것, 그리고 자신이 지켜온 것이었지요. 이게 그렇게 갖고 싶으면 가져가요. 연희가 명부를 허공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날려 계곡 아래로 떨어졌지요. 이 미친년이. 하인들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지킨 건 명부가 아니에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들은 내 머릿속에 다 있어요. 뭐, 종이는 없어져도 기억은 남아요. 나를 죽여도 이미 늦었어요. 연희는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명부는 여전히 품속에 있었지요. 하지만 하인들을 속이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당황했습니다. 계곡 아래로 내려가 명부를 찾아야 할지, 연희를 잡아야 할지 망설였지요. 그 틈을 타서 연희는 옆으로 빠져나가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도망친 후 연희는 폐가에 숨어 쉬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배는 고팠으며 추위에 떨었지요. 돌쇠 당신은 괜찮은 거예요?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돌쇠를 생각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돌쇠가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내가 없었으면 돌쇠는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쳤어. 연희는 자책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각자의 어둠 속에서 울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몰랐던 서로의 소중함을 떨어져서야 절실히 깨달았지요. 돌쇠는 매를 맞으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연희가 무사하기만 하면 돼. 내가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어. 연희도 추운 폐가에서 떨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돌쇠를 구할 거야.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거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주인 양반은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 계집을 찾지 못하면 내 비리가 드러날 수도 있어. 양반은 거집해 두목을 불러들였습니다. 들었느냐? 내가 팔았던 그 계집이 도망쳤다. 예, 나리. 소문을 들었습니다. 두목이 비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계집을 다시 찾아내라. 그러면 큰 돈을 주겠다. 알겠습니다. 나리. 제가 꼭 찾아내겠습니다. 두목은 눈을 빛냈습니다. 돈을 벌 기회였지요. 거집해는 산과 마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를 찾기 위해서였지요. 한편 돌쇠는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창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누구시오? 돌쇠가 놀라 물었습니다. 쉬릿. 조용히 하게. 어둠 속에서 늙은 하인이 나타났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일한 김영감이었지요. 영감님, 왜 이러시오? 자네를 도와주고 싶네. 김영감은 돌쇠의 묶인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왜 저를? 나도 옛날에는 자네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네. 주인 양반이 내 땅을 빼앗았지. 하지만 천민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어. 김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는 용기가 있더군. 바보 소리 들으면서도 옳은 일을 하려고 했어. 그게 대단하네. 영감님, 이제 여기서 도망쳐야 하네. 양반이 자네를 죽이려고 해. 돌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인다고요? 그래. 자네가 장부의 비리를 알고 있으니 살려둘 리 없지. 내일 밤에 없앨 계획이야. 김 영감이 돌쇠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여기 먹을 것과 돈이 조금 있네. 이걸 가지고 어서 도망쳐. 하지만 연희를 찾아야 하는데 그 처자 걱정은 마라. 그 처자는 똑똑하니 잘 피해 다닐 거야. 자네가 먼저 살아남아야 그 처자도 구할 수 있어. 돌쇠는 망설였지만 김 영감의 말이 옳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감님. 가게, 그리고 꼭 살아남게. 자네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세상이 변하니까. 돌쇠는 창고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연희는 폐가에서 며칠을 숨어 지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나무 열매와 풀뿌리로 연명했지요. 어느 날 연희는 마을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돌쇠의 소식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바보 머슴이 도망쳤다더라. 양반댁에서 난리가 났대. 꼭 잡아오라고 혈안이래. 거지 계집도 못 찾았다던데? 연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돌쇠가 탈출했다니. 살아있구나. 다행이야.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되었지요. 돌쇠가 어디로 갔을까? 무사할까? 바로 그때 뒤에서 거친 손이 연희의 입을 막았습니다. 찾았다. 거짓의 두목이었습니다. 연희는 발버둥 쳤지만 두목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지요. 2년 도망 잘도 쳤구나. 이제 양반님께 데려가야겠다. 두목이 연희를 끌고 가려는 순간 돌멩이가 날아와 두목의 머리를 맞췄습니다. 이야, 두목이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 연희는 빠져나왔습니다. 돌멩이를 던진 사람은 마을의 한 아이였지요. 연희는 다시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되겠어. 돌쇠를 찾아야 해. 그리고 함께 싸워야 해.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지요. 돌쇠는 산속을 헤매며 연희를 찾았습니다. 밤이 되면 추위에 떨었고 낮에는 사람들 눈을 피해 숨어 다녔지요. 며칠 후 돌쇠는 우연히 산속 샘터에서 연희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천 조각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지요. 연희가 이쪽으로 갔구나. 돌쇠는 흔적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폐가 근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연희가 작은 불을 피워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 돌쇠가 소리쳤습니다. 연희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돌쇠를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돌쇠, 정말 돌쇠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요. 무사해서 다행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시오? 저도요. 당신이 맞아서 다칠까봐,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진정한 후 연희가 돌쇠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얼마나 아팠어요. 이 정도는 괜찮소. 당신이 무사한 게 더 중요하오. 연희는 산에서 뜯어온 약초로 돌쇠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양반도 거짓패도 우리를 찾고 있어요. 고을에 가야 하오. 원님께 직접 고발해야 하오. 하지만 우리 같은 천민이 양반을 고발하면 알고 있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소. 이대로는 우리가 죽거나 평생 도망 다니며 살아야 하오. 돌쇠의 말이 옳았습니다. 알았어요. 함께 가요. 두 사람은 그날 밤을 폐가에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들은 고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은 험난했지요. 양반이 곳곳에 사람을 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저기 저 놈들이다. 하인들이 소리치며 쫓아왔습니다. 돌쇠와 연희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숲을 지나고 개울을 건너고 바위를 넘었지요. 그러다가 연희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연희. 돌쇠가 연희를 일으켰지만 연희의 발목이 삐었습니다. 아파요. 못 걷겠어요. 내가 업을 테니 어서 올라타시오. 돌쇠는 연희를 업고 다시 달렸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점점 가까워졌지요. 더 이상 못 도망쳐. 하인들이 둘을 에워쌌습니다. 돌쇠는 연희를 내려놓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연희는 건드리지 마라. 내가 무슨 수로? 하인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이야, 하인 하나가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누구야? 돌아보니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김영감을 비롯해 평소 양반에게 시달리던 백성들이었지요. 우리가 돕겠네. 김영감이 말했습니다. 양반 때문에 우리도 오래 고생했어. 이제 그만 끝내야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인들은 수가 밀려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요. 고맙습니다, 영감님. 어서 가게. 우리가 시간을 벌어줄 테니. 돌쇠는 연희를 다시 업고 고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인들을 막아섰습니다. 오랜 억압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지요. 가자. 연희. 이제 거의 다 왔소. 네, 돌쇠. 두 사람은 고을 관아를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양반이 이미 원님에게 손을 써놓았다는 것을. 관아 앞에 도착한 두 사람 앞에 양반이 비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소용없다. 원님은 이미 내 편이야. 돌쇠와 연희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양반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원님께 이미 다 설명했다. 너희가 나를 모함하려 한다고 말이지. 돌쇠와 연희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 이제 끝이다. 너희는 모함죄로 귀양을 가거나 죽게 될 거야. 양반이 고소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 문이 열리며 원님이 나왔습니다. 저들을 데려오너라. 아전들이 돌쇠와 연희를 잡아 끌었습니다. 원님, 억울합니다. 저희 말을 들어주십시오. 돌쇠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다. 원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원님,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 주인 양반이 백성들을 속이고 땅을 빼앗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어디에? 여기 있습니다. 연희가 품속에서 명부와 베껴 쓴 장부를 꺼냈습니다. 원님이 장부를 받아 훑어보았습니다. 얼굴이 조금 굳어지더니 양반을 돌아보았지요. 이것이 사실이오? 아닙니다, 원님. 저들이 조작한 것입니다. 바보 머슴이 무슨 장부를 읽겠습니까? 양반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원님은 한참을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지요. 이것이 진짜라면 큰일이로군. 돌쇠와 연희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원님이 믿어주는 것일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원님의 말에 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믿을 수 없다. 원님, 천민이 양반을 고발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바보 머슴과 거지 계집이라니. 원님은 장부를 양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양반이 고소하다는 듯이 웃었지요. 역시 원님께서는 현명하십니다. 돌쇠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원님, 정의가 이래도 됩니까? 억울한 백성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조용히 하라. 내 주제에 감히 나에게 대들어? 원님이 소리쳤습니다.
저들을 옥에 가두어라. 내일 형벌을 정하겠다. 아전들이 두 사람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때 관아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비켜라. 비켜. 마을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김 영감을 비롯해 수십 명의 사람들이었지요. 원님, 저희도 고발하겠습니다. 주인 양반이 저희 땅을 빼앗았습니다. 제 아버지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님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이 몰려올 줄은 몰랐지요. 너희들 감히. 양반이 소리쳤지만 백성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 영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저는 20년 전에 땅을 빼앗겼습니다. 이것이 그때 문서입니다. 다른 백성도 나섰습니다. 저는 품삯을 못 받았습니다. 장부에는 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거짓입니다. 하나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을 묵살하기에는 너무 많은 백성이 모여 있었지요. 양반도 불안해졌습니다. 저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함성이 양반의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원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양반의 편을 들자니 백성들의 반발이 두려웠고, 백성들의 편을 들자니 양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었지요. 조용히 하라. 내가 다시 조사하겠다. 원님은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들을 일단 풀어주고 양반도 조사받도록 하라. 양반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원님, 이게 무슨... 나도 관찰사께 보고해야 하오. 이렇게 많은 백성이 고발하는데 묵살할 수 없소. 원님은 어쩔 수 없이 공정한 척해야 했습니다. 돌쇠와 연희는 풀려났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지요. 하지만 양반은 이를 갈며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기억해둬라. 돌쇠는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날 밤 양반은 비밀리에 자객을 보냈습니다. 돌쇠와 연희를 없애버리려는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김 영감의 집 뒤편 헛간이었지요. 이제 조금만 버티면 관찰사께서 오실 거야. 그때까지만 살아남으면 돼. 김 영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헛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가 온 것 같아요. 연희가 속삭였습니다. 돌쇠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헛간을 에워싸고 있었지요. 자객이요. 양반이 보낸 것 같소. 어떻게요? 뒷문으로 도망쳐야 하오. 두 사람은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자객들도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지요. 저기다. 자객들이 쫓아왔습니다. 돌쇠와 연희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마을을 빠져나와 산으로 도망쳤지요. 자객들은 끈질기게 쫓아왔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두 사람을 위협했지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요. 연희가 외쳤습니다. 앞에는 절벽, 뒤에는 자객들. 돌쇠는 연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연희,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아니에요, 돌쇠.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지요. 함께라면 괜찮았습니다. 자객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이다. 자객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서라. 관아의 포졸들이었습니다. 뒤이어 원님도 나타났지요. 무슨 일이냐? 자객들은 당황해서 칼을 숨겼습니다. 우리는 그냥 거짓말 마라. 내 놈들이 살인을 하려던 것을 내가 다 보았다. 원님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원님은 백성들의 압력과 관찰사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정하게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포졸들을 보내 돌쇠와 연희를 지키게 했던 것이지요. 저들을 잡아라. 포졸들이 자객들을 붙잡았습니다.
누가 너희를 보냈느냐? 원님이 신문했습니다. 자객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하나가 결국 입을 열었지요. 주인 양반이 시켰습니다. 역시 그랬군. 원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쇠와 연희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님.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원님은 두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음 날 관찰사가 도착했습니다. 관찰사는 백성들의 고발과 장부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양반을 불러들였지요. 이것이 사실이오? 아닙니다, 나으리. 모두 거짓입니다. 양반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베껴 쓴 장부의 숫자가 틀렸고 명부에 적힌 이름들과 실제 죽은 사람들의 명단이 일치했지요. 더구나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제 아버지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제 땅도 빼앗겼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관찰사는 더 이상 양반을 편들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구려. 내 놈은 백성을 착취하고 장부를 조작하고 살인까지 시도했다. 양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으리, 제발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그리고 유배형에 처한다. 관찰사의 선고에 양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겼다. 정의가 승리했다. 돌쇠와 연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것이지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지요. 양반이 몰락한 후 관찰사는 돌쇠와 연희를 불렀습니다. 내 놈들이 큰일을 했구나. 감히 황송합니다, 나으리. 돌쇠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정말 바보가 아니었구나? 관찰사가 물었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으리,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럼 왜 바보 행세를 했느냐? 어린 시절 역병으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말이 느려졌고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고 불렀지요. 돌쇠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지요. 바보로 보이면 사람들이 방심한다는 것을요. 양반도 마을 사람들도 제 앞에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보 행세를 계속한 거냐? 예, 나으리.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리한 놈이로구나. 그럼 글과 숫자는 언제 배운 것이냐? 혼자 독학했습니다. 밤마다 헌책을 보며 글자를 익혔고 장부를 보며 숫자를 배웠지요. 대단하구나. 관찰사는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서리 집안 딸이라지? 예, 나으리. 아버지는 서리 일을 하시다가 양반의 비리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으셨지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관찰사는 명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이 명부에 적힌 이름들 모두 억울하게 죽거나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로구나. 예, 나으리. 아버지가 평생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보물이다. 이것이 있어야 빼앗긴 땅을 돌려줄 수 있고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다. 관찰사는 명부를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다시 보았지요. 내 계산 능력이 뛰어나다고 들었다. 정말 그러하냐? 소인이 감히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숫자는 읽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내가 제안 하나 하겠다. 관찰사가 말했습니다. 이 고을의 장부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 양반이 조작한 것들을 바로잡아야 하지. 내가 그 일을 맡아주지 않겠느냐?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인 같은 천민이 어찌 그런 중요한 일을. 신분이 문제가 아니다.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관찰사의 말에 돌쇠는 감격했습니다. 황송합니다, 나으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찰사는 연희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서리의 일을 배우면 어떻겠느냐? 명부를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내 기억력이 뛰어나다고 들었다. 연희도 놀랐습니다. 여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안 되겠느냐? 내 아버지도 내가 이 일을 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아버지의 뜻을 꼭 이어가겠습니다. 관찰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그럼 너희 둘은 이제 관아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천민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될 것이며 정당한 녹봉을 받게 될 것이다. 돌쇠와 연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꿈만 같았지요. 정말입니까, 나으리? 그렇다. 너희는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 공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두 사람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관아를 나오며 연희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쇠, 우리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그러게 말이오. 꿈만 같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거지 계집과 바보 머슴이 이제는 관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이 기뻤지요. 김 영감과 마을 사람들도 기뻐했습니다. 자네들 덕분에 우리도 땅을 돌려받게 되었네. 고맙네. 아닙니다, 영감님. 영감님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오랜 압제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그날 밤 돌쇠와 연희는 그들의 작은 오두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그렇소. 이제 새로운 시작이오. 돌쇠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돌쇠.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전히 도망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나도 고맙소, 연희.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바보로 살았을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앉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말이지요. 며칠 후 양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아 마당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지요. 역사적인 순간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관찰사가 엄숙하게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전 주인 양반 이무개는 백성을 착취하고 장부를 조작하고 땅을 불법으로 빼앗았으며 살인을 교사한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또한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빼앗은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양반은 죄인 옷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마을을 지배하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리고 이 사건을 밝혀낸 돌쇠와 연희에게 특별히 상을 내린다. 관찰사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돌쇠는 장부를 바로잡는 일을 맡게 되며 연희는 명부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된다. 두 사람은 이제 양인 신분이 되며 정당한 녹봉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환호했습니다. 양반은 고개를 들어 돌쇠를 노려보았습니다. 분노와 원한이 가득한 눈빛이었지요. 이 바보 같은 놈이 감히 나를... 하지만 아무도 양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권력을 잃은 사람이었지요. 끌어내라. 포졸들이 양반을 끌고 갔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수레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수레가 마을을 떠나자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겠어. 김 영감이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 정말 대단하네. 바보가 아니었구만. 죄송합니다, 영감님. 숨겨서 말입니다. 아니야, 이해하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테니까. 김 영감은 돌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자랑스러워하셨을 게야. 돌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감님. 한편 거짓패 두목도 체포되었습니다. 내 놈도 죄가 있다. 사람을 팔고 사는 일을 했으니 두목은 벌벌 떨며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도 곤장을 맞고 쫓겨났지요.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돌쇠가 연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소.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았소. 그래요. 아버지께서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네요. 연희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요. 아버지, 저 원수를 갚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관아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애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지요. 돌쇠와 연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자, 건배. 김 영감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용감한 두 젊은이를 위해 모두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연희는 술을 마시지 않고 물을 마셨지만 마음만큼은 취한 것 같았지요. 돌쇠, 우리 정말 해냈어요. 그렇소. 우리가 해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오두막도 떠나야겠네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왜요? 관아에서 일하게 되었으니 관아 근처에 살아야죠. 그렇긴 하지만 이곳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곳이오. 돌쇠가 오두막을 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고 함께 살았고 힘든 시간을 견뎠지요. 맞아요. 이곳은 우리의 시작이에요. 연희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럼 이곳은 그대로 두고 가끔 들르는 건 어떻소?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오두막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희, 우리 이제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는 게 어떻소?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당신을 돈 주고 샀지만 진짜 부부가 되고 싶소. 제대로 된 혼례를 올리고 싶소. 연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악은 응징받았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한 달 후 돌쇠와 연희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지요. 한때 거지 계집과 바보 머슴이었던 두 사람의 혼례는 마을의 큰 경사였습니다. 김 영감이 주례를 섰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지켰고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신랑 신부가 절을 올렸습니다. 돌쇠는 깨끗한 도포를 입었고 연희는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었지요. 이제 부부가 되었소. 돌쇠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예요. 연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혼례 후 두 사람은 관아 근처에 마련된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관찰사가 특별히 하사한 집이었지요. 와, 정말 좋은 집이네요. 연희가 감탄했습니다. 방도 넓고 마당도 있고 부엌도 제대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오두막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요. 이제 여기서 우리 새 삶을 시작하는 거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관아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양반이 조작했던 모든 기록을 바로잡는 중요한 일이었지요. 이 장부를 보니 정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구나. 돌쇠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갔지요. 연희는 명부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의 땅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연희는 명부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 이름이네. 장부에는 돌쇠의 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연희, 이것 좀 보시오. 연희가 다가와 장부를 보았습니다. 정말이네요. 당신 아버지께서 땅을 소유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 역병으로 죽고 나서 그 땅이 양반에게 넘어갔구나. 돌쇠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말이요? 당연하죠. 불법으로 빼앗긴 땅이니까요. 연희의 말에 돌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복순아, 우리 땅을 돌려받았어. 이제 너희들 이름을 당당히 기억할 수 있어. 며칠 후 돌쇠와 연희는 돌려받은 땅을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있던 곳이오. 돌쇠가 말했습니다. 집은 이미 무너져 있었지만 그래도 고향이었습니다. 여기 작은 비석을 세우면 어떨까요? 당신 가족을 기리는. 연희의 제안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오. 두 사람은 비석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복순아, 오빠가 이제 떳떳한 사람이 되었어. 더 이상 바보 소리 안 들어.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 돌쇠는 비석 앞에 절을 했습니다. 연희도 함께 절을 했지요.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인사드립니다. 제가 따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끔은 여기 와서 지내고 싶어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여기가 우리의 진짜 시작이니까. 두 사람은 화롯불을 피우고 앉았습니다. 돌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글쎄, 일도 열심히 하고 서로 아끼며 살아야지.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충분하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귀영화가 아니라 서로니까. 연희는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만 있으면 돼요.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몇 년 후 돌쇠와 연희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정직하고 공정한 일 처리로 유명했고, 연희는 명부를 꼼꼼히 관리해서 많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지요. 그들에게는 아이도 생겼습니다. 아들이었는데 이름을 의로울 의자를 써서 의동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오. 돌쇠가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당신을 닮아서요. 연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영감이 돌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자네들 덕분에 마을이 참 좋아졌네. 아닙니다, 영감님.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니야, 자네들이 용기를 냈기에 가능했지.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김영감의 말에 돌쇠와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연희, 행복하오? 네, 돌쇠,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렇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앉았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돌쇠와 연희가 바로 그랬습니다. 거지 계집과 바보 머슴이라는 멸시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정의를 위해 싸웠으며 마침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신분이나 외모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셋째, 함께 힘을 모으면 불의에 맞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산이란 돈이나 땅이 아니라 잊히지 않는 이름과 정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가족의 이름을 기억했고 연희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